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아이오닉5에서 가장 이제 또 지적을 받는 이유가 OTA 안 되는 게 전기차냐?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Over the air. OTA라는 게 이제 내연 자동차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정도, 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기차 시대에서 OTA가 뭐 내비게이션에 뭐 지도 업데이트 해주는 그 정도, 엔터테인먼트 일부 변경해주는 게 아니라 펌웨어. 펌웨어라는 것이 이제 파워트레인까지 조정해주는, 레인지도 뭐 줄였다가 넓혔다가, SOC도 뭐, 그 다음에 출력까지.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A로 리콜까지, 뭐 후미등, 뭐 이런 브레이크 등, 뭐 이런 이상이 생기면 이제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변경을 해서 개선을 해주는. 사업소에 안 가도 되고, 대기 안 해도 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게 이게 전기차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요.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GMP를 작년에 봤을 때, 설계 관련된 이제 엔지니어들과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이 GMP에는요, 크로스 도메인 방식의 OTA가 이미 고려돼서 설계가 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 자동차의 네트워크 통신망은요, 플랫폼 그리고 자동차를 이미 설계할 때, 설계 초기서부터 구현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통신 프로토콜 그 혈관인 그 하네스 보시면은요, 이 하네스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거 못 바꿉니다. 이 사람의 혈관 같은 거라 이거 어떻게 바꿔요? 보통 내연차에서는 한 100kg 정도, 길이로 따지면 4km 정도 되는 하네스가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하네스 맡아서 이렇게 좀 하시는 업체들 있어요. 근데 전량 중국에서 다 거의 대부분이, 하네스는 중국에서 이게 손이 많이 가는 단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작이 되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캔 통신, 뭐 또 캔 FT, 또 플렉스라이, 뭐 이런 기반으로 해서 통신을 하는 거고요. 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크로스 도메인 방식의 이제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오브 디 에어가 된다. 그러니까 OTA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런 방식들도 이제 캔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캔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대역폭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뭐 1Mbps다. 뭐 캔 FT가 한 4, 5Mbps고요. 플렉스레이가 한 10Mbps인데, 요런 것들 뭐 쓰레기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오래됐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카메라라든지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자동차도 이제 이더넷 방식이나 이제 무선 통신 방식, 그 다음에 플라스틱 관 케이블 방식의 보다 대역폭이 확장된 방식으로 이제 통신 네트워크가 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EGMP가 그게 고려가 돼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자동차도 OTA, 2세대 OTA죠. 그러니까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되는 테슬라 수준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OTA를 올 연말부터는 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민트로 알려진 JW하고 출시 시기가 맞물리는 거죠. 아마 이 모델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이오닉 5에는 왜 OTA 기능이 빠졌을까? 기본 설계는 적용되어 있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아마 그 코나 EV에서 생겨나는 벽돌 현상을 격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되지 않고 충분히 테스트 기간을 거치지 않고 펌웨어까지 건드리게 되면, 펌웨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배터리의 SOC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인지까지도 조정할 수 있고, 모터의 출력에도 관여를 합니다. 최대 토크 나오는 구간, 뭐 출력 나오는 구간, 뭐 이런 것까지 다 관장을 하는데, 이 펌웨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업데이트가 돼서 그 플래시 메모리에 잘 구현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들어가다가 끊기거나 뭐 통신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또 이상 제대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멈춰버려요. 그 기능 자체가 죽습니다. 그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제 그걸 벽돌이라고 하거든요. 코나 EV에서 이 배터리 리콜을 하면서 그런 현상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안 되거나, 아니면 검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마치 10분 동안 차가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뭐 벽돌 현상,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PC 생각하시면 되죠. PC에 또 스마트폰의 펌웨어가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다가 멈췄어요. 무슨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냥 죽습니다. 켜지질 않아요. 뭐 이런 현상.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에서 야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OTA로 열어줬다가 이런 문제 바로 생겨버리면 이거 회복 불가다, 이미지 회복 불가다. 이거 안 돼, 안 돼. 좀 더 테스트 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러고 나서 제네시스 민트 JW가 출시될 때 그때 다시 전방위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5에 만약에 이게 설계 당시부터 크로스 도메인 형태의 OTA가 적용이 됐다. 그러면 예,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서 예,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아이오닉 5도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OTA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뭐 살짝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현대로부터 이렇게 답을 얻은 건 아니에요. 질문을 했는데 뭐 아직 대응이라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의 OTA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V12 기능과 관련해서요. 자꾸 그 CATL의 리튬 이산철 배터리가 아이오닉 5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댓글 다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의 811, 811이라는 것이 양극재, 니켈 8, 코발트 1, 망간 1. 그래서 요 811 양극재가 들어가 있는 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코나 EV나 니로 EV에는 622입니다. 니켈 6, 코발트 2, 망간 2. 자, 양극재에서 이제 니켈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하이 니켈 배터리가 이제 고출력 배터리라고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니켈이 이제 출력에 많이 관여를 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에 이제 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고출력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더 많이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분리막의 실리콘 코팅, 주소 코팅도 더 두껍게 해야 되고 그라파이트 층에서 이제 충전 환원될 때, 예, 환원될 때도 보다 원활하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이제 구조를 좀 더 정밀하게 가거나 규소 코팅 뭐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규격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에너지 밀도도 811이 더 높습니다. 6기에 비해서. 네,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 교소 파워 반도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스펫, 그러니까 스위칭을 통해서 예, 수납해서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파워 초크, 모스펫, 그다음에 캐퍼시터, 요걸 이제 페이지라고 그러는데 요 파워 반도체 모듈, 요 모듈이 전력을 공급하는 그 스위칭을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요거를 실리콘 방식의 실리콘 웨이퍼 방식으로 잘라서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50도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럼 반도체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150도 이상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복합 소재의 예, 반도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 주소,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탄소 섞는 겁니다. 근데 이게 800도 이상에서 뭉치거든요.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일단 한번 결정이 딱 생겨버리면, 그래서 뭉쳐버리면 매우 단단해지고 고열도 잘 견딥니다. 고열을 잘 견디고 단단하다는 건 더 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더 얇아도 더 높은 전하, 더 높은 열을 견딜 수 있으니까 이 반도체로서의 역할,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개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저항도, 열이 덜 난다는 건 저항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력 손실도 그만큼 낮게 됩니다. 모델 3에 실리콘 카바이드 이 파워 모듈이 들어가 있는 칩셋을 인버터에 집어넣어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많이 높였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에 이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 전기 모터에서도 건성 기술에 헤어핀 들어가 있습니다. 헤어핀 건성 기술. 뭐 기존에 들어가 있는 모터에는 뭔데? 와인딩 방식에서 감는 방식입니다. 뭐 감거나 아니면 구리선을 이렇게 다발 딱 돼 있으면은 모터를 이렇게 이 구리선이 감기는 그 패턴에 이렇게 딱 틀에 있고요. 쑥 내려오면서 이렇게 싹 감기는 방식이거나 기계로 감습니다. 그럼 구리건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죠. 그런 식으로 감게 되면 빈틈이 많이 생기고 동그란 것도 면이 고르지가 않으니까 접촉면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 모터의 건선이 바로 출력, 효율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 요소거든요. 여기 접촉면이 최대한 넓어야 됩니다. 접촉면이 넓으려면은 그냥 네모 반듯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헤어핀이라는 게 머리핀이잖아요. 머리핀 이렇게 꼽는 거예요. 머리핀을 꼽아요. 실제로 이 모터에 이렇게 스테이터에 꼽아요. 핀처럼. 그래서 헤어핀입니다. 직각 형태로. 그러니까 직각 형태니까 면이 평평하니까 이 접촉면을 최대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끝부분을 이제 용접을 해서 연결을 합니다. 용접할 때 열 변형 생기게 되면 이것도 저항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니까 이걸 레이저로 해서 저항만이 발생하지 않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한 7, 8% 정도 예,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로 높이고 그리고 또 헤어핀 건선 기술로 또 높이고 또 일체형 감속기 오일로
전기 모터까지 직접 쿨링을 하는데 뭐든지 열을 잘 제어를 하게 되면 효율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도 전용 방식으로 해서 모듈 팩으로 구성을 해서 EGMP에 맞게 새롭게 설계했다, 디자인했다. 그럼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에너지 밀도가 더 확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비가 코나 EV보다 훨씬 좋아야 되는데 주행 거리는 배터리 용량도 대략적으로 13% 정도 용량이 커졌거든요. 63kWh, 72.6kW 계산해보면 13%. 거기에다가 아이오닉이 좀 더 덩치도 크고 무게도 증가한 반면에 절전, 전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고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또 811로 양극재 개선된 차세대 공정의 배터리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나 EV에 비해서 용량 대비 주행거리가 적어요. 레인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나 EV의 SoC에 비교를 하면 아이오닉 5 SoC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SoC 90까지도 안 쓰는 것 같아요. 한 80대 후반 정도 쓰지 않나. 코나 EV SoC와 비교를 해보면 뭐 한 15%에서 20% 정도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냐. 왜 사실 테슬라도 처음에 이 화재 관련해서 모델 S에서 그런 굴직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SoC를 90으로 강제 제한하는 그런 OTA 업데이트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주행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 BMS 기술, 그 다음에 화재 억제 기술이 이 정도면은 자신 있어 하면서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OTA를 통해서 레인지를 점차 넓혀주는 그런 그 업데이트를 시행을 하니까 요 구조를 잘 알거나 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얘네들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이제 자신 있으니까 조금씩 레인지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넓혀주는구나. 그래서 거리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뭐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길래 점점 거리가 늘어나. 우와, 역시 외계인을 데려다가 일을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놀라기도 하십니다. 물론 뭐 테슬라 기술이 훌륭합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에너지 밀도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전비 면에서도 탁월한데 현대자동차도 역시 그 코나 EV에서 화재가 났던 것,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이오닉 5에서 화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뭐 미래 전기차는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SoC를 보수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아이오닉 5도 이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자신 있는데 조금 늘려도 되겠는데 하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레인지를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충분한 마진이 지금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냥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점들을 다 고려를 해보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V2L 이 기능을 과감하게 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V2L 그 뭐에다 쓰는 물건이고 뭐 저도 안 쓰는 사람에게 그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능을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예를 들어 뭐 건설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관련된 ESS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입을 모읍니다. 대박 이렇게. 왜냐하면 ESS, 리튬이온 배터리 ESS 사업이 대략적으로 2012년 정도의 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게 시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처음에 ESS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범 장치들이 나왔을 때 20kWh, 뭐 30kWh, 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장치가 나왔었는데 30kWh의 ESS 장치가 마진 거의 안 붙이고 원가 기준으로 해서 1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리튬이온 배터리로. 그래서 와, 센데? 그래도 30kW면은 그 대단한데 뭐. 생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진 게 한 뭐 50kW 정도 구성하려면 그래도 여전히 한 3천만 원 이상, 3,500에서 4천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뭐 이런 어떤 50kW, 뭐 이런 60kW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취급을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대규모 시설에 들어가는 그 500kWh 기준의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 되니까 뭐 거기서 준해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72.6kWh를 ESS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우와 이 대단해. 야 이것만으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출력이 4.5kW예요. 그 외부 출력이 대단한 장치입니다. 이 비클트 홈, 비클트 로드, 그러니까 비클트 그리드죠. 요거는 2010년서부터 닛산에서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리프 출시하면서 야 우리 이거 배터리 있는 거 그냥 가정에 연결해가지고
심야전기 값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저장 장치 할 거야 라고 그때서부터 계속 떠들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트럭에 이 기능을 넣겠다. 외부 출력, 그러니까 V2L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AC 파워를 외부로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이 기술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델 3, 모델 Y에서도 이 얘기 줄곧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안 넣은 배경이 있어요. 지금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는 모델 S나 모델 X와 달리 가성비 라인업입니다. 이 가성비 라인업에서 레인지를 지금 최대한 SoC를 최대한 끌어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 출력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V2L까지 활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델 S에서 테슬라 불날 때만 해도 불안대 날 때마다 휘청휘청했습니다. 지금 연 50만 대 판매를 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인데 시총은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글로벌 탑5로 다 합쳐도 안 됩니다. 이런 이제 미래 가치까지 다 끄집어서 시총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테슬라가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동차, 전기차 업체에서 이 업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모델 3, 주력이 되는 모델 3와 모델 Y에서 V2L 잘못 열어놨다가 불나게 되면은요, 테슬라는 정말 그때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기능 열었다가 불나기라도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하시는 분들은 아니 가정용 단상 사인파 그게 뭐 어려워 60Hz로 그냥 그렇죠. 송전 받아가지고 변압해서 가정용에서 빼서 공급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화공 영역이지 않습니까? 배터리는. 그리고 배터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리막과 그리고 전해질 여기에서 고온 현상으로 해서 열폭주로 인해서 생기는 화재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하려면 최대한 변수를 줄여내야 됩니다. 불필요한 부하를 없애야 되는데 구태여 다양한 소비 전력을 갖추고 있는 외부 기기에 연결을 해서 막 다양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부하를 일으키게 해서 열화를 더 빨리 그리고 또 화재 위험성을 높이게 하는 이 V2L을 왜 집어넣으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위험을 감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는 했어요. 자, 그리고 코나 EV가 불이 나서 지금 뭐 1조 이상 높게는 한 2조 정도를 리콜 비용을 써야 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기차 사업을 처음 전략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코나 EV보다 불이 나가지고 지금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2L을 집어넣었다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이 V2L 들어가도 충분히 그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배터리의 캐파 그러니까 SOC를 아주 보수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도 불이 안 나니까 야 이거 한번 걸어봐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지금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EGMP에 들어가 있는 그 배터리 그리고 또 전비 이런 것들이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게 되면 지금보다 만족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마진을 충분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갖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에서 해외 기업들이나 뭐 테슬라 전기차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에 비해서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직까지 검증도 안 됐는데 칭찬하라는 말이냐? 이게 아닙니다. 칭찬하실 건 없는데, 그래? 그런 기능을 넣었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정도의 시선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실사용이 돼서 문제점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문제점 없이 운영되는지 관찰을 해보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V2L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일부 구간,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용량의 30%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풀충전에서만 30% 사용할 수 있느냐, 뭐 그건 아니고요. 그 30%라는 게 비율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됩니다. 풀을 했을 때는 풀의 30%, 뭐 70% 남아있을 때는 70, 30%. 그 다음에 아마 일정 부분으로 이 충전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차단을 걸게 될 겁니다. 그 레벨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매뉴얼을 봐야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나 국토부에서 24일 어제죠? 1시에 코나 EV에 관련된 리콜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5월 11일부터 2020년 3월 13일에 제작된 차량이 하나고요. 아이오닉 일렉트릭하고 일렉시티 일부분이 또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6,000대분 정도 되는 BMS를 비롯한 배터리 어셈블리 전체를 다 교환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마
코나 EV 오너분들, 여기 리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야, 언제까지 진행될 건데, 이거 뭐 한정없이 3, 4년 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언제까지라는 거를 좀 명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리콜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콜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월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내년 2022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출발이 3월 29일이니까 내년 10월 초까지는 아마 다 종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분들은 먼저 받으실 거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로 보이십니다. 이게 또 제작 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기는 한데, 불안하신 분들은 먼저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 환경상 SOC를 좀 좁게 가셔도 상관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늦게 받으셔도 전 나쁘지는 않다. 물론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은 빨리 받으셔야 되지만, 화재를 좀 나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용 요건이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용하시고 나서 교환을 받으시는 게 상품성 유지 면에서는 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충전율, SOC를 90%로 조정해주는 이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현대자동차에서도 공식적인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지정 안 하신 분들은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10월까지 교체가 될 걸로 보여지니까 그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운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스티커. 네. 스티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메탈 스티커 2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안내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문.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제작해드렸던 로고 스티커. 요거는 유리의 안쪽 면으로 이제 붙이는 거라, 유리에 붙이면은 바깥에서 보이게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작은 로고 스티커, 문자 스티커, 작은 문자 스티커 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10종으로 해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메탈 스티커는 또 새로 제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제작하는데, 한 일주일 좀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판매 대행 관련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도 최대한 저희가 낮춰서 뭐 크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좋은 접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